나누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우선 한번 펴볼까요? 4페이지 제일 밑부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인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휴전선 이북의 노예 상태의 기운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이 한반도에 벌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을 오직 주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뚫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 공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강의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할 텐데 지금 18분입니다. 그래서 11시 정도까지 40분간 하나 하고 10분 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파트 5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중에 약 30분 정도를 두 번째 강의를 하고 그 다음 20분은 질의응답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가 큰 주제로는 개헌, 헌법과 관련된 그런 강의 주제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개헌 움직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거론하면서 하는 강의를 첫 번째 파트에서 하고 그것은 지금 자료로 안 나눠져 있고 이런 유인물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유인물의 큰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니까 이게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나눠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상관관계는 뭐냐 하면 이 나눠드린 자료의 제목을 보면 자유헌법 수호를 위한 신문 10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눈에 띄죠.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는 큰 주제로서 자유헌법이 뭔지,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즉 앞부분이 강론이고 두 번째 부분은 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일맥상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자유 대 비자유. 그래서 자유 수호 대 자유 파괴. 이런 주제라는 것을 이제 인지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자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해 보는 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개헌 구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헌 진행 상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대통령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안이 약 3월 말경 이렇게 국회로 던져졌는데 제출됐는데 그러면 2달 내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드라인이 자꾸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 2달 내로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가부 의결을 해야 돼요. 그 안대로 개헌 투표에 붙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수정은 안 돼요.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 정부 발의안식 개헌은 국회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국회에서 서로 합의해서 안을 낼 때는 서로 이렇게 수정하는 방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개헌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그래서 그 방식 중에 지금 대통령 정부 발의안 형태라는 것은 그 작구대로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만 국회 투표가 돼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국민투표로 붙여집니다. 왜 이렇게 그냥 과반수가 아니라 과반수보다 더 넘는 가중다수결로 해놓았느냐. 그것이 헌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법은 가장 최상위 법률이고 일반 법률의 그러니까 아주 꼭대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헌법이 바뀌면 일반 법률은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률을 통과시킬 때 과반수인데 그것을 총 지배하는 꼭대기 법인 헌법을 바꿀 때도 과반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헌법은 더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3분의 2만이 아니라 국민 투표까지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국가의 근본 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이 총 이때까지 9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재헌헌법 이래 70년간 9차례 개정되어 왔는데 마지막 개정된 것이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마지막 개정된 9차 개정부터는 오랜 세월이 흘렀죠. 30년.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헌법의 명예가 되냐 불명예가 되냐, 즉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막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커지냐, 헌법은 안정되어 오래 갈수록 명예로운 헌법입니다. 선진국의 헌법일수록 오래 안정되게 유지되지 헌법을 막 바꾸는 곳일수록 후진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헌법의 아버지쯤에 해당되는 미국을 들어보죠. 미국은 세계 최초로 성문 헌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미국 이전에는 성문 헌법, 글로 된 헌법으로 딱 헌법전이라고 두고 국가 질서를 거기에 의거해서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앞선 모국은 영국인데 영국은 헌법전이라고 만들지는 않았지만 헌법의 지위를 갖는 수백 년 된 유명한 법들이 있어요. 권리장전, 권리청원 그러면서 이런 법이. 그래서 영국이 이런 헌법적인 질서를 시작한 나라죠. 그 불문헌법이라고 그럽니다. 헌법이라고 이름은 안 붙였지만 헌법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걸 바꾸려고 시도하는 영국 사람은 없어요. 그건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국, 미국의 전통이 대표적인데 영국은 아예 불문헌법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미국은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 하면 기존 헌법전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바꾸는 조항을 뒤에 추가해요. 그러면 옛날 조항이 뭐고 바꾸는 조항이 뭔지가 다 드러나 있죠. 그렇게 바꿔봐야 수십 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럼 미국 헌법 만들고 지금 200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바꾼 조항이 수십 개 조항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까지 재헌 후에 40년간 9차례 바꾼 것이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개정된 것이고 87년 후에 30년간 유지해 온 것이 그게 헌법적으로 발전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흔히 30년 됐으니까 막 바꿔봐야지. 이것은 헌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의 정신은 어떤 부분을 고치자는 것이죠. 만약에 전체를 왕창 새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이름이 개헌이 아니라 재헌입니다. 그래서 개헌과 재헌은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헌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 중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이 개헌이라는 태도를 잘 표현합니다. 개헌이라는 태도는 그렇게 원포인트처럼 딱 찍어서 그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개헌의 태도인 거죠. 헌법 전체를 막 손봐야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건 개헌이 아니라 거의 뭐에 가깝습니까? 재헌에 가까운 것입니다. 재헌은 만약에 헌법이 없던 때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처럼 생기면 재헌이지만 기존처럼 멀거니 우리 헌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재헌하자고 나오는 것은 어떤 거죠? 기존 헌법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기존 헌법을 폐지하자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온갖 조항을 손보면서 예를 들어 헌법 고치겠다고 나오는 것은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태도에 연결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정부 발의안은 우선 양적으로 어떠했느냐. 130개 헌법 조항 중에 손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선 양적으로 이것이 개헌인지 폐헌 혹은 재헌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자, 우리 헌법 조항은 한 글자만 바뀌어도 파장이 엄청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양성평등이라고 우리 헌법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혼인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원래 대통령 안 나오기 전에 자문위원회 안에서는 양자를 빼려 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그냥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게 일반인이 들으면 그게 그거예요.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다 그냥 남녀평등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전문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양성평등은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성인 남녀의 평등이고, 성평등은 전문적으로 그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그냥 성평등이라고 하면 젠더 평등이에요. 그게 확립되어 있는 용례입니다. 그냥 성평등이라고 하면 그거는 젠더 평등이다. 젠더라는 말도 생소하죠. 젠더 평등이란 거는 한마디로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니에요. 그건 사회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성이라고 해서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몇 년간은 자기가 유명한 게 이제 LGBT 같은 거죠. 뭐 그 미국에서 유명하죠. 레스비언, 게이, 바이, 양성, 그 다음에 트랜스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이쪽 그룹에 자기가 젠더라고 생각했다가 몇 년 지나서는 나 바뀌었어 생각이. 그러니까 나의 성이 더 심지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젠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느냐? 김조광수라는 영화인이 남끼리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우리 헌법에 이렇게 우리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한 근거는 뭐였냐면 우리 헌법에 혼인은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 해가지고 혼인을 신청해야지 남남 해가지고 혼인을 신청하면 우리 헌법 질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각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헌법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남남 혼인을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 더 이상 법원이 그 조항을 근거로 거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회 전체의 친동성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완전한 입구예요. 그 서양 미국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헌법은 한 글자만 바뀌어도 파장이 엄청납니다.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만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바꾸면 군 형법상에 문제되던 동성애 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위헌 법률로 판결받기 쉬운 거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의 입법은 시간 문제고 그렇게 다 파장이 막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130개 조항을 손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연히 그랬을까? 이 개헌을 추진한 분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다 손댔을까? 그게 아니라는 게 제 그 두 번째 시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뚜렷한 이념적 목표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 그냥 우연히 고치다 보니까 130개 다 고치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관통하는 흐름이 뭐냐? 그분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손대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첫째 시간에 왜 이분들이 바꾸려고 했던 조항을 뜯어보면 이분들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5, 6가지 정도를 들 텐데요. 그 토지공개념, 노동조항, 그리고 지방분권국가,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삽입 문제, 그리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문제, 요 5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토지공개념이라는 부분부터 말씀드리죠.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들으면 그냥 그것도 또 좋은 말 같아요. 토지는 유한한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더 이상 막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니까
더 공공적으로 다뤄져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우리 헌법 질서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공공적인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질서는 이 자유세계 국가들의 헌법에서 볼 때 상당히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조한 헌법이에요. 자, 그게 이 표로 어떤 분이 비교한 게 있는데, 뭐 선진 서구 각국들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경제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숫자를 따져보면 압도적으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조항 숫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독일의 서독전의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 1910년대의 그 헌법을 모체로 해서 재헌헌법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상당히 이 일종의 사회민주당적인 그런 흐름이 굉장히 대두되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헌법에 그런 정부 통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헌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헌법을 모체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 소위 민주화 조항부터 뭐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국가적인 개입이 가능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토지 수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이유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제일 흔히 보는 것이 토지 수용 많이 보시죠? 주변에서 친척이나 이런 분. 그래서 토지 수용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시골에 땅 같은 거 가지고 있다가 신도시 같은 거 들어선다고 하면서 팔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내놔야지 거부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런데 대신 어떻게 합니까? 뭘 주죠? 보상을 주죠. 그래서 헌법에 그것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이라는 조항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정당한 보상이라는 조항이 빠지는 겁니다. 즉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제한을 할 때 이런 정당한 보상이라는 일반적인 그 제한 없이 특별 취급을 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토지 수용만 해도 사실 그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에 그 자기가 노후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용되어 버리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을 받지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도 없이 그런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유재산권 자체에 엄청난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뭐죠? 그게 부동산이죠. 토지 및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의 소유권을 상당히 따라가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지만 그럴 때 누가 힘이 셀까요?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셉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해야 돼요. 지상권이라는 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토지가 건물을 거의 지배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제약하면 건물은 따라서 제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입법 방향은 이처럼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기존만 해도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 중에 상당히 정부 통제가 헌법적으로 많이 가능한 질서였는데 이제 토지공개념까지 도입되면 그러한 시장경제적인 자유민주주의 방향이 굉장히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노동 공무원 조항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노동에서 이 서구 국가들 중에 노동이사회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을 예를 들어 경영진 5명, 노동 쪽에서 이사 5명 이렇게 해서 경영하도록 하는 이런 식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익숙한 그 자유시장 경제랑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다가 대표적으로 북유럽이나 이런 데 그쪽이 오히려 문제를 느끼고 그쪽은 자유시장 경제 쪽으로 요즘은 많이 틀었어요, 방향을. 그런데 우리 지금 헌법 개정 방향이 바로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라는 것을 넣으면서 이런 상시 경영 자체에서 노동이사회가 가능한 방향으로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 파업이 가능한 문을 여는 것인데요. 기존 헌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만 단체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파업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즉 정치적 이슈로는 함부로 파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근로조건 개선과 너무 무관하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 보호를 위해 라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로조건 개선과는 이 권익 보호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권익 보호는 굉장히 막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들으면은 뭐 그냥 좋은 말이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반대를 반대해서 민주노총이 파업하겠다. 지금까지는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근로조건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되는데 권익보호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이제 변명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자, 사드를 문제 삼아서 중국이 우리 한국 기업들을 막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을 불이익 주면 그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해야겠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치 파업적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존만 해도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또 언론노조 거기 연계해서 아주 막강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조항까지 자, 경영권에 들어가고 이젠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고 그러면은 그와 연계된 일종의 정치 세력과 힘을 합해서 거의 그 정치 세력이 뭐 장기 집권으로 그냥 계속 해갈 수 있는 그 토대가 구축되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공무원 조항까지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그런데 그 조항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직무에 있어서 직무 수행 중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추가하려고 해요. 직무 수행 중에. 그러면은 그것도 들으면은 좋은 말 같아요. 직무 수행 중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그러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돼요. 법 해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 수행 중에라는 말이 없을 때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되니까 그 말은 어떻게 돼요? 그냥 항상 지켜야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법을 직무 수행 중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추가하면서 바꾸면 그거는 법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 면 왜 바꿨겠냐. 그건 직무 수행 중과 직무 수행이 아닐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꿨다. 그래서 직무 수행 중이 아닐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그것의 함의는 뭐냐? 공무원 노조 같은 것이 정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지금까지는 정치적 발언을 함부로 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조항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무 수행 중에라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자, 공무원 근무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하지만 그거 마치고 휴일이나 일과 시간 외에 집회하러 다니고 정치적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아까 다 합해가지고 막 행동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지방 분권 국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분권 국가라는 그 원래 문제 의식은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자 이런 명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 재정을 강화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그 한마디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굳이 헌법을 바꾸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책적으로 가능한데 왜 헌법을 바꾸려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법률적 정책적으로 해봤는데 미흡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세워요. 그것은 조금 주소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정책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면 법률적 정책적으로 적극성을 찾도록 길을 찾아야지 헌법에다가 명시하는 방향으로 함부로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규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다가 예를 들어 야 이거 지방자치가 때로 세상사는 항상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과도해졌다.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노조가 너무 억압되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반대로 좀 허용해야지 하다가 가다 보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러나 이거를 방향을 바꿀 때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데에다 그 방향을 명시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을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서 언젠가 이게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무척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지방분권 국가라는 것이 그냥 지방자치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문위 안에서는 더 심했는데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써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법률에 입법권을 줬습니다. 즉 법률과 동등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다만 지역적인 범위만 한정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어렵죠. 굉장히 우리 법률적으로 좀 많이 나간 이야기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아주 많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 어떤 법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조항 숫자가 작고 법률은 헌법에 비하면 훨씬 많죠. 대통령령은 더 많습니다. 양적으로. 행정규칙 그 밑에 각 부령이라고 있어요. 행정 각 부에.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어요. 효력이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합니다. 상위를 바꾸면 하위는 따라가야 돼요. 상위와 모순되는 하위 법령들은 위헌 판결처럼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하는 것은 조례예요. 조례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정부 각 부처 부령보다 낮아요. 중앙부처. 부령과 모순되면 조례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는 게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거죠. 지방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과 동등한 위치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을 지방법률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방법률이 시행되는 지역만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가 통과시켰으면 서울특별시로 한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크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처럼 하루에도 부산에 갔다가 경북에도 갔다가 대전에도 갔다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법률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만 해도 알기 어려운데 서울 법률이 다르고 부산 법률이 다르고 대전 법률이 다른 사태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우리 지방기업을 위해서 개성공단 입주해야겠다. 중앙정부 정책과 달리 우리는 그렇게 해야겠다 나와요. 지방법률로 통과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유엔 제재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방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유엔 제재는 국가가 구속을 받는 거지 우리 지방정부는 구속을 안 받아요.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대혼란이 벌어지죠. 자, 또 유엔 제재가 있는데 어느 지방 교육감 이런 데서 거의 법률 수준의 주장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북 교류를 위해서 수학여행 무조건 북한으로 가도록 해놓겠어요.
이게 법률 수준으로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흔들리는 굉장히 해체적인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볼 때 이처럼 이 주권을 이렇게 양분하는 것을 이중주권이라고 합니다. 연방국가를 표방하는 데들은 연방국가는 이렇게 이중주권이에요. 미국은 보면 주의 주권이 있고 연방정부의 주권이 있고 더블 이렇게 이중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번 개헌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이중주권으로. 그렇게 이중주권을 하는 것은 연방제 국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만 지방분권 국가라고 했다고 해서 연방국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의문스러운 얘기예요. 뭘 연방국가라고 하냐? 주권이 이중주권 규정이 되어 있고 지방정부를 칭하고 지방법률 수준을 입법하고 이것이 대표적인 연방제의 표징이에요. 근데 표징은 다 가져오면서 말은 연방제가 저항이 있으니까 우리 연방제 하려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제 국가는 왜 문제가 되냐? 우선 법률적으로 나라를 단일 국가로 하냐 연방 국가로 하냐는 것은 헌법을 만들 때 근본 사항이지 개헌으로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헌법학 교과서가 다 그렇게 가르치고 독일은 아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독일은 연방국가인데 이 연방 조항은 개헌으로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못 박아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조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건데 1조 3항으로 1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헌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제군주국이다. 김모라는 사람이 앞으로 옛날 조선시대처럼 전제군주가 되기로 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국민투표로 설사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에서 가르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가 질서의 근본, 국체를 규정하는 것은 개헌 불가 조항, 개헌으로 할 수 없는 조항.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나치 같은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헌법에서 10조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항을 개헌으로 삭제해버려요. 그게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헌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의 근본 체제, 헌법 원리의 근본 원리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은 그건 거의 딴 나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단일 국가로 되어 있던 나라를 어느 날 갑자기 연방 국가로 개헌으로 만들어? 그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정부 안에서도 그 행자부가 그걸 설명할 때 이게 통일을 대비해서 연방제,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연방제 안과 이게 융화가 잘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제 통일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가 자유체제로 변하기 전에 연방제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위험성 지적에 대해서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적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 부분에 관해서도 성평등 부분은 그래서 교회도 저항하고 하면서 막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안에서 그렇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문안에서는 시도하다가. 그런데 약간 꼼수처럼 어떻게 했냐면 평등권 조항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갔어요. 평등권 조항에 추가를 하기를 성별 등의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차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랬는데 그거를 좀 축약해서 보면 차별 시정 노력, 즉 국가에다가 차별 시정 의무를 부과했어요. 차별을 고쳐라.
차별을 고쳐라. 근데 그 차별의 예로 들어있는 것이 성별 등이에요. 성별 등.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우리 동성애 반대운동, 친동성애적인 흐름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아주 경계하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이게 하는 헌법적인 이제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성별 등 이게 굉장히 젠더를 연상시키죠. 기타 조항 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젠더 등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고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이 위헌이 되기는커녕 차별금지법을 뭐 합헌으로 항상 내려줄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가 딱 생겨놓는 거죠. 그런 법은 입법이 권장되어야 할 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국가가 노력하도록 오히려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회적으로 여전히 시도되고 있고 그 끈질깁니다. 그쪽 그 추진은. 그래서 헌법이 아니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다음 각종 부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시도합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그 이름이 이런 차별 시정 노력 의무 이런 이름을 쓰고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어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성주류화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생소한 이름들이죠. 근데 그 성이 젠더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친동성애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곳은 정부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 점수를 더 줘요. 그 다음에 교회 가치를 이렇게 지키는 기업처럼 크리스천 기업처럼 그 좀 반동성애적인 기업 문화를 가진 곳은 정부 입찰에서 아예 예를 들면 심하게는 입찰에서 배제해 자격을 안 줘요. 굉장한 타격이 되죠.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후에 폐지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단단히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8 헌법 전문 문제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1조, 2조라는 것보다 앞에 서문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전문이 있어요. 전문이 있는데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 넣는 선진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미국 다 헌법 원리를 전문에 넣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넣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을 넣지 않고 그때 천명되었던 원리, 그게 인권선언이에요. 인권선언을 헌법 전문에 명시합니다. 만약에 역사적 사건을 명시하면 프랑스 혁명, 대혁명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쉽죠. 그러나 인권선언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역사적 사건이 명시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3.1운동과 4.19인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원리를 넣었어요. 지금 헌법은 87년 때 3.1운동을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87년 이전까지 40년간은 3.1운동은 이제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재헌헌법부터. 뭐라고 했냐면 독립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원리를 독립정신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단 그 원리, 독립정신이라는 그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표현이 됐지만 그 연속선상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4.19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19 민주 이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19 딱 하나의 사건을 지칭하기보다 거기서 표출되었던 원리, 민주 이념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왜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해지는 모든 사건이 거기에 명시되어야 할지 그게 의문스러워지는 거죠. 이미 민주 이념이라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은 항상 평가나 사실 규명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들어가면 그것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기 쉬워요.
지금만 해도 5.18이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가기 전에도 5.18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야 된다는 입법안이 제시되었다가 그건 너무 심하다. 왜 그 평가까지 아예 막으려고 하냐라는 이런 대립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에 명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헌법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그런 시도가 굉장히 이렇게 정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5.18 경우에는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아직 활동 중이에요.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첫 단계인 진실규명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조차도 프랑스에서 극심한 평가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세계 아주 그냥 근대혁명의 원조로 아는 프랑스 혁명조차도 아주 이상적으로 떠받들어졌다가 깊이 그 뒤에 연구가 되면서 요즘 학계 오히려 주류는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공포 정치적인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학계 주류예요. 그처럼 2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프랑스 혁명조차도 이렇게 부침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3, 40년 된 그 사안을 가지고 평가를 고정시켜 버리거나 사실관계 규명을 차단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헌법 전문은 그냥 단순히 평가 정도가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의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져요. 이게 또 특징입니다. 미국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독일은 약하게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의무를 헌법 전문에 3.1운동이 들어있다는 데서 헌법재판소가 찾아요. 즉 그러면은 거기에 명시되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듯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이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을 근거로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헌법 전문을 가지고 입법 지침으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모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전문에 기재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안 한 것이 국민 사람 문제인데요.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people을 번역하는 건데, 자,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월요일 강의에서 좋은 지적을 청중 에서 지적해 주셨어요.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이 국민이다. 그러나 사람이라고만 해놓으면 천부인권적인 권리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헌법에서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될 의무라는 측면은 배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있는 것이죠. 자, 천부인권적인 부분도 국민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국가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이기 때문에 천부인권적인 속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뭐 당연히 우리 헌법학계에서도 천부인권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종교의 자유라든지 다 그 천부인권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말이 왜 이렇게 강조될까? 뭐 경제도 사람 먼저 해가지고 경인선 가자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럼 사람 어떤 데 보면 제가 관악구에서 하는데 사람 중심 관악구라고 관악구가 막 도배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이란 말이 어느 때부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게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헌법 그 3조 7조에 사람 중심이란 말이 떡하니 들어있어요. 자기들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그 다음에 또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소위 주사파의 용어예요. 주체사상, 북한을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이게 머리에 배어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알게 모르게 퍼뜨리고 싶겠죠. 북한의 그 사람 중심이라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다가 막 지적이 되니까 위험하잖아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 북한 헌법에 있다던데. 그러니까 사람 미음을 빼요. 사람 중시.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중시라고. 사람을 중시한다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먼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 다 들으면 좋아 보여요. 사람 중심.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자기가 배제하고 싶은 것을 사람 반대편에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자본 대 사람,
적폐 대 사람.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자본이라고 칭해진 거에는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대한항공 누군가가 있는 거고, 적폐라고 칭해진 데에는 최서원 씨가 있거나 국정원장이 있거나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적폐 대 사람, 자본 대 사람. 이미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대 사람 아닌 거를 대비시키면 우리가 당연히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사람 편을 들지, 그럼 사람 아닌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용어라는 게 무서운 것이고 틀을 짜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 대 사람의 갈등 아닌 게 없어요. 인간 사회의 갈등이 다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이지 뭐 갈등입니까? 사람과 동물의 갈등이 그것만 비할 수 있습니까? 사람 대 사람의 갈등입니다. 그러면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오래도록 발전시킨 게 뭐죠?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통치돼야 된다는 게 법치예요. 그런데 사람 중심이란 말은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죠? 사람 대 사람의 구체적인 갈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법치를 막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치달아가기 쉬운 겁니다. 일단 사람 대 자본 이렇게 되면은 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본인 사람을 뭉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 대 적폐라고 해놨기 때문에 법이 어그러져도 그쪽을 뭉개는 방향으로 치달아가려는 동력이 막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건 조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미루고 이제 그 2부 강의를 위해서 조금 제가 초과됐습니다. 지금 11시 4분인데요. 한 11시 조금 짧게 쉬죠. 10분까지 6분 정도 쉬고 다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